당신 남편에게 정말 아내의 실패네요. 엘라NK 브이나데요. https://downsub.com/ 물음표 UR https://www.youtube.com/ watch 물음표 v OJ8DJ나 WRJUS 쓰레기 가정부 어서 밥 준비해라. 내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자 걱정하지 말고. 남편 조지가 짜증스럽게 나를 밀어내고 짜증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그의 태도는 내 얼굴에 핏기를 빼주었다. 나는 그에게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TV를 보기 시작했다.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갑자기 조지 뒤에 누군가가 나타나 그에게 깜짝 놀란 말을 불쑥 내뱉었다. 조지가 그게 누구인지 보려고. 돌아보니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이에요. 저는 34세 주부예요. 5살 연상인 조지와 결혼한 지 거의 2년이 되었어요. 이 제 인연은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이 역겨운 식사는 뭐지? 결혼 첫 해에 엄마를 위해 요리를 했어요. 저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결혼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조지는 극단적인 엄마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 캐서린은 소위 교육열이 강한 엄마였습니다. 매너에 대해 믿을 수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내 규칙은 말대답하지 마세요. 행동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완벽한 예입니다. 여자는 일해야 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을 우선순위로 둘 수 없는 아내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환경 조진아는 그의 엄마 같은 아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쉽게 그의 달콤한 말을 하여 같은 결혼을 초래했습니다. 마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조진아가 그를 부양하는 헌신적인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힘들게 해야 할 건 너를 엄격하게 키우는 건 너도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우리가 동거를 시작한 날부터 캐서린이 나를 하인처럼 이용해서 허드레시를 했다고 했던 것처럼 조금만 참아줘. 가족들 중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고 모두를 출근시키기 전까지는 쉴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보다 먼저 식사를 시작하고 그들보다 먼저 끝내야 했습니다. 아니면 1시간 동안 강의를 듣다가 약간의 취향 차이가 있으면 캐서린과 조지에게 언어 구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남편에게 감히 거스르지 않는 아내로 훈련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오면 그 사람에게 식사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과연 화목한 가정생활인가 하는 두려움에 있어요. 지금은 의구심 만들 뿐인데 그때는 완전히 낙담해서 생각할 기력도 없었어요. 집안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 이대로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시댁에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나면 이성애자 고양이를 훈련시키는 게 더 쉬울 텐데. 캐서린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나는 매일 비꼬는 말을 듣게 되었다. 복도 청소는 걸레가 표준이었다. 먼지 한 점도 허용되지 않았다. 남편에게 집에서 음식을 것은 당연했다. 아무리 힘들게 자르더라도 모서리는 허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빨래는 손으로 하라고 했는데 눈앞에 완벽하게 좋은 드럼 세탁기가 있었는데 사용을 못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여유로워 편리함을 추구하는 주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손이 아파야지. 너는 큰 소리로 투덜대면서 여유만 터득하는 며느리 처음 봤어. 캐서린은 내 앞에서 드럼 세탁기를 여유롭게 사용했고 지나치게 가혹한 환경을 견디지 못했다. 한 번은 조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내 걱정을 안았다. 어떻게 남의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니?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는가? 우리 가족은 완벽하다. 어쩌면 엄마가 잘못한 건지도 모른다. 너무 가혹하게 징계해라. 조지는 자기 어머니의 어떤 잘못도 인정한 적이 없다. 대신 그는 마치 나를 개나 고양이 엄마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징계라는 단어를 자주 오용했다. 맞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는 추종자인 것. 완전히 세뇌된 그는 내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당신 잘못입니다. 이것은 캐서린에게도 보고되었고 다음 날부터 나는 도보로 쇼핑을 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쇼핑 여행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멀리 걸어가더라도 드레스를 입고 살아라. 생활의 혼란은 행동에서 비롯된다. 드레스를 입고 집에 온 남편을 맞이한다. 식사는 다 서서 먹는다. 나는 너에게 의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것이다. 아내의 괴롭힘이 기이한 말 한마디로 해고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출할까 생각도 했지만 부모도 없고 하나뿐인 동생 토니는 결혼해서 인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결혼 훈련을 마치고 동거를 시작하면서 정신적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는 수척해졌습니다.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쳤습니다. 자기야, 몸이 아프다고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동거를 시작한 일주일쯤 지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생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매일 메스꺼움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조지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고 친해진 게 아니라면 정말 병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하고 빈혈처럼 반응이 없었다. 내 상태는 확실히 그에게 말을 걸면 조용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창백한 얼굴로 짜증을 내며 대답하고 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아프다는 무슨 말인가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항상 세부 사항이 부족합니다. 말하기도 전에 생각하고 부모님이 버릇없게 키웠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힌트만으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피곤해요. 알다시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의 말로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십시오. 당신의 요점을 빠르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그의 비꼬는 불평을 듣는 모든 작은 일에 나를 짜증나게 하지 마십시오. 아프고 두통이 심해졌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결혼한 걸 후회했다. 연애할 때는 이런 행동 한 번도 안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다. 친절하고 늘 성실하고 매력이 넘쳐서 인기가 많았다. 일마리는 정말 서툴러서 혼자 못 놔두는 편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조지랑 같은 회사에 다녔어요. 토니는 그때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셨거든요. 구한 토니는 나를 위해 인도에서 돌아왔고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저는 여전히 당신의 형제입니다. 토니 7년 동안 내 선배가 그곳에서 나에게 정말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조지의 면모가 토니를 생각나게 해서 나를 그에게 끌어당겼다. 그는 배려심이 있었고 나의 서투름을 웃어 넘겼다. 성실하고 똑똑하고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빅브라더. 그는 두통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으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약 좀 사러 갈게. 병원인데 상담비 좀 주세요. 그때의 친절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지금은 잔인하다는 말이 안 어울릴 정도로 잔혹한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나를 인간으로서 그는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경멸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두려움만 심어주었다. 그것은 모두 방종일 뿐이었다. 솔직히 돈을 받을 줄은 몰랐지만 그 사람의 말에 나는 말을 잃었다. 예상치 못한 반응 주부 생활을 응석빠지면서 불평하는 생활 방식 중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다 집안일을 기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지 밖에서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두통 얘기를 한다. 우스운 일이네. 그냥 시판 약을 먹고 극복해. 돈 낭비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가게 재정은 전적으로 조지의 월급으로 관리됐어. 그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집 주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고 주부. 집안일을 하길 바랐어요. 아이가 셋이든 넷이든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밖에서 일하면 충분히 벌 수 있을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던 나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해주기를 바라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이것이 나를 기다린 현실이었다. 나는 새 장에 갇힌 새처럼 갇힌 삶에 빠져들었다.
병도 생각지 못한 조지가 화를 내며 거실 밖으로 뛰쳐나온 뒤 누군가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울었습니다. 나는 반격할 의지가 없는 슬픔의 끊임없는 흐름에 압도당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난 여기 있어야만 했어. 차라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궁지에 몰린 채 밖으로 나가라는 말도 없이 집을 나섰고 한동안 걷다가 나도 모르게 어릴 적 집이 뛰쳐나갔던 곳 근처를 맨발로 지나갔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 너덜너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 약간 쌀쌀한 가을이었어. 옷을 가볍게 입고 찬바람에 몸이 떨렸어. 추위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 무너진 채 다음 세상으로 가는 쉬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내 것이었던 빈집 앞 땅바닥에 누웠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싶지도 않았어.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 그때 흐릿한 의식 속에 들려왔어.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걸? 잡고 있다. 눈을 뜨자 알 수 없는 목소리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다 내 의식은 사라졌다.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누워 낯선 너의 천장을 보며 천천히 눈을 뜨니 따뜻한 방과 맛있는 빵 냄새가 났다. 일어나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주위를 둘러보려 노력했습니다. 이상하게 친숙함을 느끼는 약간 나이 많은 남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경계심을 느꼈을 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는 나의 두려움을, 당신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의 유쾌한 웃음소리와 기억이 스쳐가는 말을 들은 지 20년이 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마이크 자리였을까? 말이야. 내 가족의 낡은 집을 지나가다가 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 거기 있었어. 내 어린 시절 친구이자 중학교 때까지 함께 놀던 토니의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크는 우리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사를 했고 우리가 연락이 두절되었지만 토니는 계속 연락을 유지했고 분명히 그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운송회사의 소유주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마이크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머니의 무덤을 방문하고 여기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당신이 너무 추웠어요. 나 급히 당신을 부모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이크의 아내 베카바. 제 상태를 평가한 후 제가 쉬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저를 마이크의 부모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제 상황을 들어주었습니다. 베캄는 제 이야기에 울면서 제 옆에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안아주면서 남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즉시 떠나야 하는 게 얼마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말하며 나도 그 집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릴리의 말에 의지할 친척도 친구도 없다. 라고 생각했지만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내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눈에 띄게 살 곳이 있고 직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대화를 듣고 마이크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무슨 뜻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전화를 걸었고 대화를 마친 후 그는 밝은 미소로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말이 우리는 확실히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그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가 마이크가 나에게 보여준 의미로 혼란스러워하는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안심시키는 미소. 나는 그 순간 내 상황을 듣고 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이크는 내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나를 데려갔습니다. 베캄는 조지나에게 전화했고 아마도 그가 개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지 말고 조지에게서 멀어지자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몸도 정도 좋아진 것 같았지만 릴리는 병원에 가보라고 강력히 권했다. 마리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너무 많이 참는 편이지만 병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모두 해결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함께 갈게요. 그녀의 진정한 관심은 분명했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휴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녀의 친절을 고맙게 받아들였고 마이크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집으로 한번 가세요. 당장 전화해주세요. 휴대폰. 마이크 형님의 모든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직한 말들에 힘을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조지가 당황한 입구까지 마이크가 따라와서 우리를 반겼어요. 말이 괜찮으세요? 잘 지내요. 건강에 이상이 있는 조지는 평소와 달리 스턴 자신이 내 안녕을 걱정하는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급격하게 변화된 태도는 마치 나를 마이크에게서 떼어놓으려는 듯 나를 안아주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말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고 내가 겪은 상처는 내 책임이야. 정말 미안해.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의 뜻밖의 말에 얼어붙은 채 묵묵히 힘내라고 입만 내밀던 마이크의 시선을 만났고 슬그머니 떠나지 않았어. 마이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조지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조지는 뒤로 물러서며 좌절감에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큰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잖아. 맞다.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는 그의 말이 나를 겁에 질려 얼어붙게 만들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들어가기를 망설이다 조지는 억지로 나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어떤 남자에게 의지하며 거칠게 내 손을 놓았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여자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상처 주는 말에 눈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강해지겠다는 내 결심, 그 눈빛과 거친 말에 나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떠나고 싶다. 너무 힘들다. 생각이 소용돌이치며 어지러움으로 시야가 어두워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에게 기대던 나를 밀어냈다. 역겨워서 짜증나면서 말 뱉어내기. 그 행동 그만해. 너가 밀어낸 것처럼 더러운 사람 만지고 싶지도 않아. 난 벽에 부딪혀서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복도에 쓰러졌어. 조지는 TV를 켜서 라운지에서 쉬고 있었어. 소파에 누워서 집안일 하라고 시켰다. 가사 도우미 너 때문에 밥 차려라.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요리 빨래만 잘하니 빨리 해라.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잔뜩 쌓였어. 집에 어질러진 빨래와 설거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뒤에서 조지에게 다가와서 할 말은 이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혼하고 싶어요. 익숙한 당신의 목소리에 충격을 받은 조지는 천천히 돌아서서 거기 서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니,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거기 서 있는 토니는 인도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조지의 패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여동생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구나. 토니의 위협적인 존재의 조지는 인도에서 토목 공사에 종사하던 토니가 미국을 떠난 후로 더 크고 튼튼해졌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호리호리한 체구의 조지가 토니의 접근에 겁을 먹을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비인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토니의 경멸을 고려하면 조지의 행동은 토니의 눈에 수 없는 것이었고 그의 분노는 완전히 정당화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괜찮아요. 나는 단지 내 아내를 교육하거나 안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는 아픈 여자를 밀어내는 것이 당신의 아내 조지를 교육하는 것의 일부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는 상쾌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다가가 조지에게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잠금 장치가 있어도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가 꺼낸 건 뭔가 박힌 듯 얼룩진 얇은 손수건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안았을 때 문이 닫히지 않도록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마이크와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백합의 도움을 받아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방법. 조지나가 나를 번갈아 바라보는 어지러운 표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신히 일어섰고 토니는 마이크와 내가 사용했던 속임수를 깨닫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다는 사실에 조지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항상 보안 문제를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문이 자동으로 잠길 것이라고 가정하면 자물쇠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으며 예측하기 쉬웠습니다. 마리와 마이크한테서 다 들었는데 내가 인도에 있는 동안 동생을 잘 보살펴준 것 같더라고요. 이 대화는 전부 녹음했어요. 마리는 모든 걸 꼼꼼하게 일기로. 우리는 모든 문자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전화는 모두 변호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마리의 건강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거래할 것입니다. 감히 우리 가족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보호하고
그에게 동맹이 없는지 확인하는 조지를 노려보았습니다. 토니는 나를 위해 말했고 조지의 달콤한 말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듣고 조지는 미친 나에게 매달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 이혼을 다시 생각해주세요. 말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그녀가 필요해요. 조지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의 말이 더 이상 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의도는 나를 이용하여 내 비용으로 편안하게 살고 그의 좌절감을 나에게 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달콤한 말은 정말 의미가 있었고 속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와 토니는 저를 뒤에서 되돌리려는 조지의 필사적인 시도를 막기 위해 용감하게 인터뷰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조지에 대해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이전에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냉담함으로 표명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탈출만을 생각하는 매일의 투쟁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집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이제부터 당신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감히 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조지 이전에는 이런 감정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일지 모르지만 조지는 눈앞의 현실에 압도된 충격에 저항을 멈추고 힘을 다해 쓰러져 마침내 조지의 악위에서 벗어나 상황이 진정된 후 토니와 함께 인도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릴리를 옆에 두고 곧바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그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회복을 위해 최선일 것이라고 제안했고 저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 있다는 그의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남편이 끼어들려고 하면 무엇이든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쫓아낼 테니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토니와 저는 그들의 안심시키는 말과 친절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토니가 우리에게 돌아온 이유는 마이크의 전화였습니다. 그 당시 토니와 통화 중이던 사람은 내 상황을 알리고 즉시 돌아오라고 설득했는데 토니는 내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애쓰는 걸 알면서도 돌아오자마자 꾸짖었는데 왜 나에게 안 왔어? 빨리 저를 확인하러 와주시고 꼭 안아주셨고 토니가 빠르게 변호사와 숙소를 마련해준 덕분에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이제부터 상황은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저쪽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힘들겠지만 아내와 친구들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토니가 나에게 그의 회사에 일자리를 제안했고 그의 동료들은 나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조지나는 그와 그의 어머니가 우리로부터 도덕적 괴롭힘으로 고소를 당했고 지금은 빚에 쫓기고 우리를 떠나기 전에 전 동료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조지는 회사에서 직위를 잃었고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어려워져 사직했습니다. 그는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 사건을 통해 나쁜 행동이 다시 당신을 괴롭힌다는 것을 배웠다는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물론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그에게서 반드시 보상을 받았습니다. 나의 오랜 치유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아빠와 엄마를 돌보는 친절한 사람들에 둘러싸인 인도에서의 편안하고 즐거운 삶내 사랑하는 아내가 반대한다면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가 통과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조지나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화가 난 알렉스는 나를 바라보며 대담하게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거기 서서 내가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알렉스와 상관없이 그것이 일이라고 믿고 시댁 식구들을 위해 요청에 응했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브리트니의 본성을 보고 동정심은 고사하고 걱정도 모두 잃었습니다. 알렉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응응 그럼 사업을 시작하자 울지 말고 나중에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내의 실패 잘 죽여 아빠와 엄마보다 직업을 선택하다니 믿을 수 없어. 그건 정말 미안해 난 정말 무자비한 너와는 달리. 일보다 아빠와 엄마를 우선시해서 알렉스가 너무 자랑스럽게 자랑했는데 왜 시간을 내지 않았어?
이제 퇴근하고 나한테 떠맡기지 말고 좀 쉬면서 부모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걸 도와줘야지. 앞으로 직장에서 만나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돈 감히 나한테 말 걸지 마. 다른 회사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알렉스의 이별 말이 날 몰아붙였다가 해고돼서 넌 내 상사가 아니야. 이혼 충격에 화를 내는 거야? 알렉스는 몰랐습니다. 저는 랠리입니다. 40세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26세에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수십 년 후에 달성하는 데 집중하여 나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사업 안정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결혼하면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없었고 놀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 때문에 다니며 몇 년을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걱정으로 위장한 비난을 자주 받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일은 정말 즐겁습니다. 외롭지 않나요? 돌아오면 잔소리만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억지로 웃으며 그 상황을 최대한 빨리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쏟았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회사의 실적도 꾸준히 향상되어 마침내 정기적인 휴식을 취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사생활을 즐겨라. 이때쯤 나는 이미 38세였다.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좋은 파트너가 있다는 생각이 매력적이었다. 그때 남편 알렉스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만남은 축구 경기 제안으로 촉발되었다. 부하의 부탁으로 기분 좋게 경기를 보러 갔다가 거기서 같은 팀을 응원하는 알렉스를 만났고 몇 경기 같이 가다가 숨긴 채 사귀기 시작했는데 알렉스가 나랑 동갑이냐고 묻더라. 놀랍도록 젊어 보였습니다. 그는 야구부터 비디오, 만화, 골프에 이르기까지 많은 취미를 갖고 있었고 모든 종류의 활동에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전에는 실제로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렉스와 함께한 시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38세의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꽤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가 내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누군가와 결혼한다면 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관계가 허술해진 2달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알렉스와의 즐거운 시간을 항상 기대하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일주일 후 우리는 알렉스의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맙서사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과 데이트하게 되어서 내 아들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젊은 아가씨이고 알렉스가 소개해준 것은 우리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줬나 봐요. 알렉스의 부모님은 나에게 칭찬을 쏟아부었고 방문하는 내내 기분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던 알렉스가 잘난 체하면서 딱 맞는 38살의 캐치, 38세의 캐치라고 조잡하게 표현했지만 말이죠. 알렉스식으로 훌륭한 부모님을 칭찬하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잘 진행되어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스가 자신의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내가 본 적이 없는 소명이라는 것이 약간 걱정되었습니다. 내 서클의 성인. 자주 듣는 말은 처음에는 나를 놀라게 했지만 각 가족의 차이를 고려하여 나는 그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렉스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종종 어머니를 과도하게 칭찬하는 반면 일부 측면은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가끔 요리 이야기가 렌에서 어떤 요리에 뛰어나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제가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양식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알렉스가 열정적으로 스테이크를 많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만 엄마가 만든 요리에 비하면 그거 좋은 생각이네. 내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게 어때? 익숙한 맛의 편안함은 이해했지만 그의 말투는 내 감정에 동요되지 않은 복잡한 느낌을 줬어. 알렉스의 어머니는 에드였어. 그렇다면 알렉스를 위해 공책을 작성해야 해. 그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떠날 즈음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렉스의 어머니가 두 사람이 결혼할 건가요? 물었을
알렉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여 당황했습니다. 인생을 편하게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는 실제로 아르바이트에 많은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 알렉스를 만나 그의 직업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막연하게 판매 같은 말을 언급했습니다. 나 역시 우리가 아직 막 돈을 벌기 때문에 의류에 관한 것만 말하면서 내 직업에 대해 막연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기 위해 모두가 논의하고 아는 일이 있다는 것을 좀 더 가까워지면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깜짝 놀란 알렉스는 답답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얼굴은 38세에도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렉스의 어머니는 항상 허약하고 질병에 걸리기 쉬워드며 2년 전 그의 아버지는 아파서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인트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그만둔 시간 좀 더 유연한 아르바이트로 전한 엄마 혼자는 힘들겠지. 그냥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알렉스가 슬쩍 쳐다봤다. 부모님한테 고개를 끄덕이고 최근 엄마 아빠 모두 건강하셔서 다시 정규직을 구할까 생각 중이에요. 렌이랑 결혼하려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 실망해서 부끄럽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일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대화를 나눈 후 이제 그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다음 알렉스에게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지 마세요. 랠리과 같은 회사에서 일해요. 네, 좀 다르지만 전에는 영업직에 계셨죠, 맞죠? 사실 지금 영업사원을 찾고 있어요. 제 제안은 좋은 뜻이었는데 알렉스가 눈에 띄게 화를 냈어요.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편이 낫겠어요. 엄마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고 싶어요. 내가 충분히 벌지 못한다고 생각했나요? 구인 목록을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에 대해 더 설명했어요. 급여와 공휴일 및 기타 혜택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알렉스 사이트를 탐색하면서 이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점차 따뜻해졌고 그는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영업부서를 크게 확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진아는 그의 부모님에 받아 채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등록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느 부서에 속해 계시나요? 알렉스는 여전히 그것을 내가 일하는 회사로만 생각한 것 같은데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비밀인데 얘기하기가 어색하고 아직 언급도 안 했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했는데 사실 알렉스가 예상치 못한 말로 말을 끊었지 뭐. 상관없어, 난 어차피 결국 그만둘 거야. 그만둬. 나쁜 기분이 나를 덮쳤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알렉스는 나를 힐끗 바라보며 전에는 본 적 없던 미소를 지었고 겁이 났어. 너한테 문제가 생겼어? 아니, 그건 불만은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나는 지금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아이가 없으면 회사에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제공한다. 아이들은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아빠, 엄마 때문에 바쁘다. 고개를 갸웃거렸다. 알렉스가 조롱하듯 흉내를 냈어. 우리 부모님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로잘린드, 내가 들었는데 요즘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도 바로 재입사한 거야? 아직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로서 무슨 책임을 지게 될 건가요? 알렉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해서 머리를 비우고 정리해야 했어요. 알렉스는 간병의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려고 했고 그가 말한 방식으로 볼 때 결국 그는 간병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내가 직장을 그만두도록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2가지 수입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쉬는 날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간병 대화에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생각했지만 상상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명절마다 시댁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결국 돌봄의 부담이 가중되고 가장 놀랐던 건 알렉스의 결혼 전 태도는 긍정적이고 믿음직했지만 결혼하자마자 급격하게 변한 사람은 정말 알렉스였다. 믿기 싫다. 이 사람은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다. 눈을 질끈 감고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었지만 가차없이 터져나오는 알렉스의 환한 목소리 들어봐. 넌 내 아내야. 거스르지 마. 너무 충격받았어.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없게 된 변화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마음을 가득 채웠고 이혼이라는 말이 금방 따라왔다. 싫은 사람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이혼 서류를 바로 준비했다. 문제는 이혼 사유와 시댁이었다. 이혼 사유는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었다. 변호사도 개입시킬 수 있었지만 시댁은 알렉스가 쉬는 그의 부모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더 큰 걱정은 알렉스가 나를 나쁘게 대했기 때문에 가기를 꺼렸지만 그의 부모님은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쉬는 날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브리트니는 기쁨으로 인해 내가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환대를 무례하게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수트를 준비하여 그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말했지만 브리트니가 것을 보는 알렉스의 통제를 받는 것은 싫었지만 이혼과 두 사람이 지나간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조지나와 나는 그의 집을 따로 방문하기 시작했고 쉬는 날이 더 이상 맞지 않았다. 처음에는 알렉스의 일정에 맞춰야 했고 그동안 내가 알렉스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비밀로 했다. 결혼 전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알렉스에게 이 사실을 문제만 생길 뿐입니다.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다행히 알렉스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알렉스는 남편으로서, 직원으로서 걱정거리였습니다. 직장에서의 많은 문제 빨리 해결해서 이혼하고 싶었지만 브리트니는 어쩌고 그 모든 일들이 찢겨지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즘 평소처럼 시댁으로 향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집의 문을 열고 신발을 벗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틀림없이 오늘 일하기로 되어 있던 알렉스의 스케줄이 바뀌었는지 에드는 어색해하며 걸었다. 복도를 따라 내려가서 거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다지 사려 깊지 않은 사람은 그녀이고 그녀의 가사는 수준 이하이고 그녀는 진지하지만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없었나요? 실제로 브리트니의 목소리였지만 톤이 너무 꽉 찼다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녀에게서 들었던 그 어떤 아기와도 다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악독한 목소리였고 내가 알고 있던 브리트니의 달랐지만 그녀가 나에게 준 모든 칭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틀림없이 브리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가슴소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키가 크셔서 필요할 때 약간의 훈련을 하면 당신을 업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더 유용해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엄마가 편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니 괜찮을 것. 우리는 잠재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알렉스와 브리트니가 이야기를 하면서 무심코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조지나의 끊임없는 불평도 한 가지였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늘 고마운 듯 고개를 숙이는 브리트니의 숨겨진 브리트니를 발견하기 위해 죄책감을 느끼기 일수를 반복하며 알렉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만든 간식과 식사를 함께 나누며 브리트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머뭇거렸다. 부분적으로는 브리트니 때문에 이혼했지만 그들의 대화에 따르면 나는 단지 브리트니와 브리트니를 돌보는 자원일 뿐이었고 그런 다음이 말로 상처에 모욕을 더했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계속 칭찬하고 그녀가 알렉스보다 너무 어리석게 행복해 보인다고 부추길 것입니다. 나한테 배워야지 바보야. 이 말 듣고 가위가 쉽게 찢어지네. 좀 진정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 알렉스와 그 가족들에게 연락했어. 당분간 바빠질 거야가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알렉스와 그의 가족이 여러 번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알렉스의 환한 메시지는 모두 음성 메일에 녹음되었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과드립니다.
지금 직접 만나면 누구라도 응할 듯이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무시했어요. 직장에서도 무시하고 알렉스와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이 시간에 몇 시간 후에 호텔에 묵게 됐어요.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하다가 준비가 충분히 된 어느 날 마침내 사무실에 누워 기다리던 조지나에게 잡혔습니다. 렌이 나를 발견하자 조지나는 나를 붙잡으려는 듯 보였지만 아무래도 그 때문에 자제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대화를 알렉스와 이야기하기 위해 빈 회의실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내가 당신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지 아시나요? 널 찾고 있던 알렉스는 분명히 화를 냈어. 눈은 충혈되고 노려보며 방에 들어오자마자 온갖 표정으로 나를 욕하는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게 다가오다가 내 앞에 서서 공격적으로 내 손목을 잡았다. 나도 내가 전화로 말했지. 진정되면 연락할게. 우리 아빠 엄마보다 너한테 더 중요한 게 있니? 내가 곁에 없어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알아? 외로워. 그들은 내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는 감히 불평했다. 나는 분노에 떨었다. 나는 바로 거기에 가두고 그에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을 퍼붓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 흥분해서 내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할 수 있었던 건 이를 악물고 내 침묵을 이용하여 알렉스를 노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알렉스는 계속해서를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집에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프네요. 아, 오늘 일은 잊어버리세요. 그냥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감히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내 일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돌보아준다고 해서 당신이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이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때입니다. 저는 알렉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늦게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륙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루 쉬고 직접 가세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아마도 내가 반격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비틀거리며 당신을 놀라게 했어요. 나한테 말대답하는데 아내의 자리도 비뚤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자리란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들은 부모님이죠. 밀어붙이기보다는 돌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다른 누군가가 오늘 알렉스의 일은 사무실에서 문서와 회의를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문서 준비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면 큰 불편을 끼치지 않고 일정이 변경되고 회의가 다시 조정될 수. 브리트니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그가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가 휴가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지 보여주지만 그는 감히 나를 비난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엄마의 소년 역겨워요. 그게 말도 안 돼요. 왜 남편이 머리를 숙이고 청소를 위해 이를 건너 뛰어야 합니까? 내 아내가 청소를 하고 나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명확하게 해야 할 때야. 잘 들어봐. 내 부모님을 돌보는 내 아내로서 당신의 일이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내로서 가치가 없다. 알렉스는 술을 마시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겁주려는 듯 거친 숨소리에 가슴절을 겁주려는 건지 놀이터 깡패 같았어요. 하나도 안 무섭지 않은 아내의 가치가 도대체 왜 내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나한테 원하는 게 도대체 뭔데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알렉스는 조소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엄마를 돌보는 것은 모두 내 몫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반대한다면 나는 이혼하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가 날아갈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알렉스를 바라보았다. 완전히 어리둥절했지만 그 사람은 키가 크고 자랑스럽게 나에게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브리트니와 애착을 갖게 된 후 그의 요구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알렉스 일세와 상관없이 그것이 최선이라고 친척들에게 적응해 왔습니다. 그 둘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브리트니의 본 모습을 보니 동정심은커녕 신경도 안 쓰게 돼서 알렉스에게 미소를 지었지. 알았어. 그럼 이혼하자. 응. 알렉스 완전 당황한 것 같던데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니? 네,
저는 당신이 원하는 아내가 될 수 없으니 이혼하자고요.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으면 가세요. 받을 수 있을지 말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서 건네줬어요. 조지나 이혼을 고려한 이후로 줄곧 그것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입니까?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빨리 서명해 주십시오. 알렉스는 그의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말했어요. 당신은 이혼하는 것이 아니니 그냥 얘기하세요. 서명된 문서를 검토한 후 서류에 맹렬하게 자신의 서명을 휘갈기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즉시 잘 전달하도록 전달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낯선 사람입니다. 사실 알렉스는 이렇게 말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내뱉었습니다. 당신 남편에게 정말 아내의 실패네요. 아빠와 엄마 대신 직업을 선택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직장을 잃더라도 아빠와 엄마를 우선으로 할게요. 알렉스도 이렇게 말한 것처럼 무자비하진 않아요. 자존심이 많은데 왜 나에게 강요하지 않고 지금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까? 휴식을 취하고 부모님을 도와야 합니다. 그는 단지 불평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도 이제부터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한테 말 걸지 마. 다른 회사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알렉스의 이별샷이 나를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넌 해고야. 내가 사용한 것 중 가장 차가운 목소리였던 것 같아. 알렉스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더니 어리둥절해졌어. 넌 내 상사가 아니잖아. 이혼 충격에 화났나? 알렉스는 농담인 줄 알고 웃었다. 나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며 시선을 조지나에게 고정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알렉스는 움찔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는데 웃긴 건 너네 회사 사장 얼굴도 모르는구나. 그게 말도 안 돼. 입이 움찔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바라보며 검색을 시작한 알렉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나 보다가 내가 누군지 깨달은 모양이구나. 너는 이 사장이구나. 드디어 눈치챘구나. 알렉스는 무릎을 꿇고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가엾게도 떨리는 목소리. 그렇지 않다랜. 나는 몰랐다. 아니, 넌 모르기로 결정했지. 내가 그 얘기를 꺼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이 휴대전화로 간단히 검색하면 내 이름이 드러났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 만약 내 휴대전화 사진이 아니었다면 그건 알렉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을 거야. 아마 그 사람은 남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수입과 휴가에만 집중하는 일의 내용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무 성과는 항상 당신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아내, 그들을 보살펴줄 사람 누구든지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알렉스 월 입을 딱 벌리고 고개를 저으며 무시무시한 창백한 얼굴로 얼굴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 당신이 내가 할 보살핌을 짊어지리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를 돌보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에게 간병을 아웃소싱하는 동안 제가 벌게 할 것이고 당신은 단지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렉스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알렉스가 일을 좀 더 능숙하게 헤쳐나갔다면, 그런 끔찍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의 부모의 본성을 발견하기 전에 그가 제안했다면 나는 주저없이 동의했을 것이고 당신이 간병해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알렉스와 그의 부모가 결혼 후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런 미래가 그럴듯했을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말했을 것이다.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낭비했다. 알렉스는 촉촉한 듯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간청하며 제발 내는 그럴 수 없을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지 않았나? 그 모든 곳을 다시 방문하자. 사실 당신은 항상 나를 데려갔습니다. 나는 당신이 데려간 모든 곳이 정말 즐거웠고 알렉스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너였을 뿐이야. 결혼 후 너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가면을 쓴 게 너무 실망스러웠어. 지금쯤 이혼 서류가 처리됐는지 잘 모르겠어. 해고에 관한 회의를 준비해야 해. 나중에 연락할게. 너는 떠날 수도 있어. 오늘 나는 내 소지품을 챙기고 알렉스에게 경솔하게 손을 흔들고 문에 뻗었지만 문을 열기 전에 알렉스는 내 왼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알렉스의 눈부신 눈빛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당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제 해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 측에서는 너무 자의적입니다. 이혼은 당신이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그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었는데 알렉스가 이혼을 지렛대 사마나를 통제하려고 계획한 것 같군요. 내가 대통령직을 맡게. 사실은 그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은 어른답지 못한 일입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순전한 불신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알렉스는 재정적 지원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계획이 부족하고 무지하다고 나를 비난하는 것도 공평하지. 알렉스가 이상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다. 겁쟁이야. 이렇게 큰 회사의 사장이 어떻게 개인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용납할 수 없는 이득, 그런 폭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알렉스는 마치 도덕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의 생각은 너무 미성숙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나는 머리를 손에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나를. 알렉스는 자신이 의기양양하게 웃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일을 밝혀내면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일 것이다. 그것이 밝혀지면 당신의 어리석음에 놀랐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고생할 거야. 난 알렉스 목록 이름에서 제외 총무 호의 영업 그라신 윈터 및 회계 페이즐리. 내가 알렉스에게 물었을 때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했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글쎄요, 방금 여직원 이름을 불렀는데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대부분의 직원은 알렉스가 제 남편인지 모르고 그들 중 제 비서만 알고 있어요. 판매 알렉스 처음에는 내 남편이 여러 명의 젊은 여성 직원을 때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했고 그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돌아왔습니다. 나는 단지 직원들 사이에 동지애를 조성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알렉스는 특정 기간 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옹호함으로써 옹호했습니다. 당신보다 어린데 그들을 호텔에 초대하고 어떤 종류의 동지애를 구축하려고 했는지 알렉스가 이 여성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알렉스가 뭐라고 말하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사장으로서의 나의 임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회계에서 당신이 비용을 날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렇게 낮게 굽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은 눈을 돌리고 유감스럽게 침묵했다. 그것도 마마보이의 바람둥이이고 게다가 수전노인 그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쳤다고 생각해서 남편으로서뿐만 아니라 실망스럽다. 그런 사람을 꿰뚫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 그 사람이 서투르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나의 판단력이 인간으로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해고를 진행하기 전에 모든 의혹이 해소될 테니 안심하세요. 난 갈 거야. 넌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잘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알렉스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내가 문에 다가갔을 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은 게 틀림없어. 이제 기운이 빠진 알렉스는 그렇지 않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추가 조사를 통해 알렉스에 대한 모든 의혹이 확인되었고 알렉스가 영향을 받은 여직원들에게 사과하도록 한 후 자발적으로 현재 무직 상태인 알렉스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얼마 후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지금까지 알렉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로잘린드는 브리트니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했지만 덕분에 기본적으로 일상 업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가끔씩만 도와야 했지만 이전 브리트니는 최근 치매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방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체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아버지와 평소에는 괜찮지만 가끔 치매 보이는 어머니. 더 이상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돈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알렉스는 만약 우리의 이혼이 우호적이었고 이전 시댁 식구들에 대한 악감정이 없었다면 자신은 한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 제가 도와주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저를 간병인 정도로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감할 여지가 없군요. 힘들겠지만 저희가 이제 낯선 사람이라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상황에 따라 더 연락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내용을 전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알렉스와 이혼한 후 더 이상 알렉스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끝내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수년 동안 이를 통해 알고 지냈던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알렉스의 트라우마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거절을 고려하지만 오랜 지인을 통해 이 사람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고 내 일부에서는 결혼 후 변화가 두려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제가 가진 가장 온화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알렉스와는 달리 서로의 일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미래를 보낼 수 있다면 그는 정말로 파트너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느끼는 이 행복은 반드시 그런 미래를 바라고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라. 멀리해. 알았어. 너 같은 여자가 나타나면 넌 모두의 웃음거리가 될 거야. 이제 내가 빛날 순간이야. 감이 오지 마. 웃음거리가 되겠다는 라일리의 말에 어지러웠어. 모두들 중 하나인 건 확실해. 이제 랠리는 나를 랠리의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난 그냥 당황스러웠어. 야, 지금 어디야? 내가 통화 버튼을 누른 순간 레니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내 귀를 뚫었다. 레니의 말투는 빠르게 패닉에 휩싸인 것 같았다. 당황해서 그런 쪽지를 남겼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어디로 돌아오시나요? 올리버 목소리도 들렸어요. 둘 다 엄청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39세 주부 에블린입니다. 지역 부동산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딸 랠리를 돌보고 집안일을 관리해 왔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올리버와 결혼했습니다. 올리버는 이전 결혼해서 딸 랠리를 낳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직장에서 올리버를 만났습니다. 결혼 전 당시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영업을 위해 오곤 했어요. 우리 회사는 고객에게 엄격한 편인데 웃으며 물건을 파는 올리버의 모습에 항상 감동받았어요. 제 친구에게 올리버 제품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회사 올리버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올리버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몇 번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진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올리버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고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올리버는 6살 난 딸과 살고 있다고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바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나는 랠리를 만났다. 결혼식 일주일 전 랠리는 부끄러워서 올리버 뒤에 숨어서 내 앞에 나오지 않았어. 그때 랠리를 결심하고 같이 살자. 랠리를 고등학교 졸업까지 멋진 어른으로 만들기로 했어. 제대로 돌볼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갔지만 랠리 밑에서 엿보는 불안한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결심한. 올리버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첫 결혼이었고 가족들 특히 앤서니 신부가 강하게 반대했다.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만 들었더라면 이제 막 시작될 시련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결혼을 강행했다. 12년 차 결혼 18살이 되니 졸업을 앞둔 그녀 올해 고등학교부터는 기쁨의 순간이 될 텐데 행복할 수가 없었어. 그 아이를 존경받는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 결혼을 했을 때의 생각이 떠올랐어. 야, 내 티셔츠 어딨어? 동거 시작한 지 2년 만에 훔쳤다고 하지 않았나요? 릴이 저를 거칠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절했는데 익숙해지더니 어느 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해서 행동이 거칠다. 이게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티셔츠예요. 세탁물에서 꺼내서 개고 있던 랠리에게 건네줬어요. 왜 이걸 봤나요? 어쩌다가 줄어들면 드라이 클리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 정말 너무 서툴러서 세탁소에서 옷감이 바 티셔츠를 손빨래하고 자연 건조시켰지만 랠리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랠리는 내 손에서 그걸 낚아채고 넌 정말 쓸모없다는 신랄한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 그 말이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 나는 고개를 숙일 뿐 반박할 수가 없었어. 랠리가 왜 나에게 이렇게 거칠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혼으로 놀림을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이때 올리버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영업할 때처럼 웃는 얼굴이었는데 최근에는 집에서도 웃지 않고 종종 심술궂은 표정을 짓고 올리버의 행동을 본뜬 듯 나에게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나에 대한 라일리의 태도도 달라졌다. 나는 뭔가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해서 집안일도 게을리하지 않고 랠리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가 존경할 만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랐지만 달리 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어. 그녀는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그만뒀다. 이상한 점은 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모임에서 교사는 수업 중 라일리의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전혀 거칠지 않았어. 올리버도 랠리에게 평소처럼 말을 하는 것 같았고 때로는 웃기도 했기 때문에 이 끔찍한 태도는 나만의 일인 것 같았고 그 깨달음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올리버와는 의논조차 할 수. 그 사람은 멀어지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무게로 집안에서 점점 고립되는 삶을 이어갔고 중년 이후 집안의 고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학교리는 나에게 학교에 관한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고 이웃에게서 운동회나 문화축제에 관해 알게 되는 모든 행사에 올리버만 참석했다. 올리버와 랠리는 잘 지내는 것 같았고 자주 함께 놀러 했다. 올리버와 랠리는 가족처럼 대접하며 행복하게 함께 살기를 항상 바랐지만 그 소원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나를 향한 올리버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계단에 먼지가 쌓이고 청소하세요. 주부 아닌가요? 화장지가 부족해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정말 서툴러요. 결혼할 때 올리버한테 그런 말 자주 듣곤 했어요. 집안일을 같이 하던 랠리랑 같이 살던 올리버. 집안일을. 그는 처음에는 우리가 집안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지만 지금은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리버는 브렐리가 어찌 보면 쉬운 아이였지만 모든 집안일을 주부가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올리버와 그것에 대해 논의하려고 할 때 그는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내가 부족하고 우울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내 잘못이었습니다. 올리버와 논의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우울함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안의 사고를 잔소리하고 나를 탓하는 마음이 생겼다.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세월이 지나도 배운 게 없냐, 배우는 능력이 부족한가. 올리버는 나를 경멸하며 업신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사과해, 미안해, 더 노력할게, 용서해줘. 올리버는 너무 무리한 듯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맨날 혼나는 거야? 맨날 너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뭔가를 성취한 적이 있나요? 올리버의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을 계속 깎아내렸습니다.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랠리는 18살이 되었습니다. 레니의 미래 계획이 궁금했지만 그녀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올리버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쯤에는 올리버와 랠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랠리와 올리버가 졸업 후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지만 알고 싶어서 중단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니 해결됐어. 추천으로 대학도 가고 장학금도 다 내 덕분이야. 아빠 고마워요. 라일리의 행복한 목소리는 나한테는 절대 안 쓸 것 같은 목소리였어. 정말 대단해. 다 노력의 결과야. 저 서툴은 가사도우미한테 벌인 일들이 다 성과를 냈다. 가사도우미가 나를 부르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 스트레스 풀기 좋은 곳이었다. 그들의 비웃음이 귀에.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문을 잠갔다. 나 혼자 화장실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화장실에 웅크려 머리를 잡고 눈물을 흘린 올리버와 랠리의 그런 생각에 나는 지난 10년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참아왔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괴로워서 비명을 지르고 한계를 느꼈을 때에도 나는 계속해서 라일리의 어머니와 올리버의 아내였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있었지만 억지로 준비하고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빨래, 청소 같은 집안일도 하고 사실은 그냥 누워서 절대 일어나지 않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올리버와 랠리가 다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고 그 두려움 때문에 솔직히 지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쇼핑을 갔다가 이웃이 나에게 내일 라일리의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다. 나는 몰랐다. 나는 막연하게 웃으며 집에 소파에 쓰러졌다. 랠리를 존경할 만한 성인으로 키우는 고등학교 졸업이 그 과정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이 집에서 소외된 사람은 나였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전화만 할 수 있는 낡은 휴대폰은 학교와의 모든 의사소통을 올리버가 담당했기 때문에 엄마 친구라고 부르는 것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와 콘서트에 대해 이웃들에게 배웠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의 방과 후 대화와 몰래 참석한 고등학교 졸업식에 제대로 참석하고 라일리가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고 싶었고 소파에 앉아 울고 있던 랠리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뭐 하는 거야 슬럼프인데 집이 온통 어두컴컴해서 우울해. 어떻게든 할 수 없어 랠리는 나를 노려봤다. 만약 릴이 나에게 졸업 날짜를 말해줬다면 그게 라일리의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처음으로 이런 기분이 안 왔을 것이다. 나는 분노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 말의 졸업이 내일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려던 참에 넌 굳이 말을 안 했는지 비난의 마음으로 말을 잇는다. 내 반항적인 말에 문득 당황한 듯 하다가 그녀는 숨기려는 듯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졸업식엔 안 오는데 날짜가 왜 중요하냐 나는 라일리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혼란스러워 졸업식에. 간다고 한 적 없어 기한하면 오지마 여자 같은 당신이 나타나면 당신은 모두의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이제 내가 빛날 순간이에요. 감히 오지 마세요.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겠다는 라일리의 말에 어지러웠어요. 정말 랠리는 나를 랠리의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단지 이번에는 달라지기를 바랐던 당혹감. 그러나 용서가 닿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라일리의 말이 내 마음을 꿰뚫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올리버가 손에 집에 돌아온 것은 내가 침입자일 뿐이라는 것이 그녀 자신의 입에서 분명했습니다. 양복을 세탁소 가방에 넣은 채 나한테 묻지도 않고 양복을 세탁소에 직접 가져갔어. 내가 양복을 봤을 때 라일리의 졸업식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 응, 릴리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나 보구나. 올리버는 조롱하는 불쌍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어. 이 집에서 내가 가장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됐어. 그 순간 우리를 생각한 유일한 사람이었어. 내 마음이 이미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걸 깨닫고 다음 날 이 가족의 역할을 끝내기로 결정했어. 올리버와 랠리는 졸업식에 같이 갔는데 남겨져서 오늘 저녁은 외식할 테니 저녁 준비는 필요 없다. 올리버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했고 예전에는 이 치료도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날은 오늘로 끝났다. 어젯밤에 그들이 떠난 후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빨리 가방을 챙겨 메모를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올리버와 랠리와 함께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기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피난처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출발할 것입니다. 올리버와 랠리와의 관계를 끊는 과정 내가 남긴 메모에는 가족 관계를 끊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혼자 살며 자세한 논의는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아직 변호사를 찾지는 못했지만 앤서니가 내 가족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은 토지 소유자의 혈통에 그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앤서니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소셜서클에는 확실히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새해 전야 인사 중에 다른 집에서 변호사를 만난 것을 기억했습니다. 과제는 올리버와 랠리가 살고 있던 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앤서니가 결혼 선물로 준 돈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동산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앤서니에게 천천히 보답하고 있었습니다. 앤서니의 소개를. 그 집은 건물과 토지 모두 앤서니의 소유였으며 당시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아마도 그 집이 소유권에 대해 묻지 않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앤서니를 화나게 하고 올리버가 항상 시도했던 선물을 잃을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우월한 모습을 보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인하게 행동하며 윗사람들에게는 축하를 전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안소니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눈에도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앤서니가 내 결정을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힘들다고 말했고 앤서니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고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이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 후 집이 철거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철거는 일주일 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일주일 이내에 떠나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앤서니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관대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나중에 불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어머니와 모든 것을 공유했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자, 어느 순간 무섭게 변한 자의 얼굴 선미의 표정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안소니와 장래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파운데이션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고 말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이 가벼워져서 일주일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 비교적 평화롭게 생활하면서 예상대로 휴대폰이 울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난 치료에 대한 기억이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올리버에게서 전화가 점점 계속되었고 아마도 내가 남긴 메모에 대해 나에게 연락했을 것입니다. 철거 회사 올리버와 랠리는 10년 동안 언어폭력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가족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처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대로는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과 마주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은 그들의 끔찍한 치료를 견뎌낸 후에도 나에게 종결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올리버와 랠리가 그들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내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지금 어디야, 레니? 짜증나는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그녀의 말투는 확실히 빠르고 패닉에 빠져서 이 말도 안 되는 메모를 남기고 어디로 돌아오는지 올리버의 목소리도 들렸다. 둘 다 열광하고 있었다. 랠리가 졸업식에서 돌아오는 것을 상상했다. 스트레스 해소 하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이혼하고 집에서 대피하라는 메모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졸업식 날 당황했습니다. 나는 라일리의 절박함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랠리는 말을 더듬는 랠리가 누구입니까? 예상치 못한 반응. 전화를 끊고 자산관리 회사에 전화하여 철거 날짜가 예정대로 내일인지 올리버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철거를 하루까지 개시해달라고 요청하고 지연에 대해 올리버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루의 은총이 주어졌을 때 올리버는 아마도 여기에 올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올리버와 릴에게 보복을 전할 것입니다. 수십 통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 날 정오쯤에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나 봐요. 올리버와 랠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더 일찍 오고 싶었지만 연결이 좋지 않아 여행이 엄청나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급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앤서니와 자와 별도의 방에 머물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올리버와 랠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올리버는 소심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 앤서니와 함께 있으면 불편했습니다. 마을에서 유명하고 존경받는 인물은 확실히 올리버에게 존재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겁을 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압하고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다짐했다. 릴은 거실 의자에 누워 다리를 꼬고
조용히 나에게 팔짱을 끼고 반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여유롭게 커피를 준비한 뒤 랠리 맞은편에 앉았다. 이 말의 의미 옆에 앉은 올리버가 내 쪽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아무 반응 없이 랠리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랠리는 어색함을 풀기 위해 웃으며 눈을 돌렸다. 저게 뭐야? 어제 이 사람은 누구지? 연기가 형편없었어. 나는 계속 조용히 바라보았다. 랠리 그녀는 내 시선 아래서 몸부림쳤고 계속 불편하게 봐. 쓸모없어. 넌 우리 없이는 못 살아. 넌 쓰레기일 뿐이야. 거친 말에 거의 반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았어. 그녀는 내내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나 봐. 이 올리버는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듯 침묵을 지켰다. 완고함을 멈추고 돌아오다 릴리는 사악한 말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었고 랠리는 더 불안해할수록 차분해졌고 나는 대답했다. 나는 가족이 없다. 부모님은 계시지만 너희 둘은 내 가족이 아니지. 그렇지. 랠리 아마도 궁지에 몰린 기분으로 목소리를 높였을 거야. 아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 가족이야. 그렇지. 아빠. 리는 자신이 불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혼자서 올리버의 지원을 구하기 시작했다. 올리버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사람이 없는지. 그런 다음 안도감을 가지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랠리 말처럼 우리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돌아오네요. 올리버는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단호해졌습니다. 나는 그의 용기 부족에 놀랐습니다. 난 가족이 없어요. 올리버와 랠리가 무슨 말을 해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들을 계속 낯선 사람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노예처럼 대하지 않았을.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줍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지만 올리버와 랠리는 10년 동안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나를 하인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잔혹한지 모르고 그들이 나를 억압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정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견뎌냈습니다. 모든 것은 라일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에서 시작됐다고 자부한다. 랠리를 존경할 만한 어른으로 키우겠다는 내 자신의 말에 얽매여 나는 랠리를 쉬지 않고 섬겼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버텼다. 랠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하면 이제 그녀와 올리버와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올리버와 랠리가 마음을 바꾸고 나를 다르게 대할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족으로 계속 지내지만 당연히 모두와 랠리가 내 기대를 깨뜨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졸업 전날 그들의 행동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절한 태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올리버와 랠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을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랠리가 그녀의 접근 방식을 바꾸었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엄마는 설득력 없는 행동으로 그만두세요. 그녀는 갑자기 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랠리는 일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올리버도 그랬기 때문에 초조하게 보며 랠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제 생모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았으니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랠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그녀 앞에서 팔을 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예전에 건방진 자세.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부탁을 한 기억이 없다. 차갑게 대답하고 감정을 억눌러 눈물이 흘렀다. 라일리의 눈에 간절한 표정으로 애원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남긴 메모는 거짓말이었어. 그렇지 않아. 집을 건 당신이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랠리가 저를 엄마가 구역질이 난다고 불렀던 것처럼요. 그녀가 걱정한 건 집이었는데 집을 잃을까 봐 걱정했지만 집은 그럴 거예요. 그녀가 걱정하는 건 정말 없어졌어요. 랠리가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 아무리 애원해도 랠리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이게 무슨 농담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이제 라일리의 눈물에 덜컥덜컥 덜덜. 무례한 태도는 이제 그만. 올리버가 나에게 공격적인 말을 했다. 이 메모는 뭐야? 돌아와서 철거를 멈춰라. 이제 올리버는 분노에 휩싸여
그건 불가능하다고 빠르게 말했다. 이미 결정됐다. 나는 억눌린 감정으로 계속 반응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내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하고는 그냥 넘어가면 돼. 그래서 내가 계속 너는 내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올리버나 랠리도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아. 제발. 내가 몇 번이나 너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잖아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데 갑자기 올리버가 일어나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장난은 그만둬요. 너무 놀랐지만 10년 동안 가족처럼 대해주지 않아서 정말 장난치는 반응을 가까스로 억제했어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나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하려면 의도한 것보다 더 날카롭게 말할 수 있니? 내 안에서 분노가 솟아올랐어. 내 행동으로는 보이지. 깊은 내면의 분노가 터질 것 같았어. 올리버와 랠리가 짓밟은 이기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어. 나의 10년의 지옥 같은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노력. 나는 올리버와 랠리와 함께 가족이 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착취했습니다. 나는 반복된 소망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처럼 대한 내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랠리와 그녀의 어머니로서 구축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조적인 미소가 내 얼굴에 스쳤고 나의 건조한 미소. 올리버와 랠리는 충격에 나를 쳐다봤다. 올리버는 힘이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둘은 내가 아무리 올리버를 아껴도 끝까지 나를 이용하려 했고 랠리는 나를 전혀 아껴주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들을 소중히 여겼고 그들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며 이제 그들은 나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 빡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믿지 않았던 가족 유대를 내뿜는 것이 너무 편리했습니다. 나는 단지 두통이 아니라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미스터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소용없어. 나에겐 미래가 없어. 올리버와 랠리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건 올리버와 랠리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다. 나는 올리버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고 믿지 않는다. 올리버는 무릎을 꿇고 일어섰다. 바닥에 엎드려 고개 숙여 미안해. 제발 돌아와줘. 애원해. 고개를 숙여도 나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도움의 손길도 뻗지 않을 테니 다시 동거할 생각도 이제 그만해. 나는 더 이상 너의 가족이 아니다. 난 너한테 낯선 사람이야. 올리버가 따라온 랠리는 깊이 사과하기 시작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시 돌아가고. 10년 동안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던 그들의 임의적인 발언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지금은 말한다. 돌아와요. 우리 가족이니까. 정말 내가 그렇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나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나는 추진력에 의해 평온함을 잃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말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말들로 난 올리버와 랠리를 배려하지 않았어. 너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어. 다시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할 수 없어. 올리버 앞에 문서를 놓았어. 이미 서명한 이혼 서류였나? 이혼 서류를 작성해 내가 직접 가져갈게. 여기에 써. 올리버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그의 끈기에 놀랐다. 겁쟁이 남자. 나는 항상 올리버의 환영의 미소를 오해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보여준 미소는 그가 누군가를 평가할 사용한 교활한 표정이었고 나는 그것을 친절하다고 착각했다. 그 생각은 여전히 나를 화나게 한다. 나는 일어서서 뒤에서 앤서니와 자를 불렀다. 앤서니와 작업실에 등장. 올리버는 놀라서 입을 크게 벌렸다. 앤서니가 올리버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자도 엄중한 표정을 지었다. 올리버를 노려보았다. 움츠러들었다. 정말 미안하다. 올리버가 깊게 고개를 숙여 랠리도 인사를 했어. 우리도 에벌린의 사고로 인해 앤서니와 초래한 문제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내 사고를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올리버가 지금도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앤서니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에벌린은 방금 혼자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단지 설득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랠리. 올리버는 랠리에게 자신이 조작한 이야기에 동의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에블린의 잘못된 행동 나한테 농담하지 마세요. 앤소니의 웅웅거리는 목소리가 집 전체에
올리버와 랠리는 겁 먹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앤서니는 올리버 앞에 서서 몸을 기울였습니다. Z시선 아래로 어떻게 에벌린의 행동을 이기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당신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앤서니는 랠리로 돌아섰습니다. 이 사람이 끔찍한 일을 한 후 당신도 랠리로 돌아섰습니다. 에벌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리석은 여자야. 앤서니는 시끄럽다.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랠리는 눈에 떨고 있었다. 앤서니가 일어나서 위협적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랠리, 너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앤서니의 지인 형사를 통해 랠리가 돈을 갈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학교 동료 여학생 피해, 학생 너무 겁이 나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함. 이제 언안의 지원을 받음. 형사 고발 준비 중. 랠리, 학교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 랠리 거짓말을 외치며 눈을 크게 떴다. 그 사람이 나를 찔렀나. 본 모습을 본 것 같으니 절대 후회는 없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생각만 하고 있고, 너 올리버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어. 이것도 형사들과 올리버가 출장을 조작했다는 선동으로 밝혀졌어. 내가 고용한 형사 이혼 소송을 뒷받침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파헤쳤어요. 올리버가 랠리처럼 반응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후회하지 마세요. 너무 완고한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사회적 영향을 받아야. 자, 그런 다음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 대화는 끝나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 집을 나가주세요. 올리버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기 싫다. 안소니가 펜을 손에 억지로 쥐고 나서 사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거의 오후 7시가 되었습니다. 막차는 오후 7시 30분이었다. 놓치면 다음 날 아침까지 기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는 택시가 없습니다. 올리버와 막차를 놓치면 내일 철거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릴까 고민하던 중 랠리가 갑자기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당신이 이 이혼을 시작했어요. 아빠 이혼 법정에서 혼자 나가세요. 랠리가 노출된 후 반항하게 되자 앤서니와 자아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한 일은 본질적으로 폭력 범죄입니다. 랠리는 잠시 물러났지만 여전히 피할래 반항하고 나서 그녀는 반박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일기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혼한 이후로 쓰기 시작한 일기입니다. 랠리는 나를 경멸하며 노려보았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없으면 일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증거는 비디오, 오디오 또는 사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랠리는 눈에 띄게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조차도 이 일기가 상당한 증거라고 인정했습니다. 랠리는 사임한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면서 시계를 과장해서 확인했는데 막차가 남았다. 너 오늘은 집에 못 돌아갈 것 같아. 자, 올리버랑 랠리도 차분한 얼굴로 보더니 그렇구나. 이 근처에는 택시도 없고 괜찮은 호텔이라도 없을까? 이제 다 끝났으니 즉시 나가주세요. 올리버와 랠리는 쫓겨나는 것처럼 안내받았어요. 마지막 열차가 일찍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역으로 향할 때 그들의 서둘러 모습이 발코니에서 보였습니다. 당황한 그들의 출발을 지켜보던 마음의 무게는 어느 정도 사라졌고 청소는 조금 남았지만 막차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올리버와 랠리는 택시를 잡지 못하고 다음 날 호텔까지 1시간쯤 걸어가서 구조했다. 철거 중인 집에서 가져온 옷들만 실제로 가구 가전 제품을 포함한 집의 내용물과 내 소지품은 창고 집에 임시 보관되었지만 올리버와 랠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보상금 올리버는 지급을 꺼렸으나 회사의 압력이 가해졌고 형사의 신고에 따라 지급에 동의했습니다. 올리버는 횡령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랠리는 경찰 사건에 연루되어 대학 진학은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퇴학당했습니다.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올리버는 역에서 멀리 떨어진 낡고 비좁은 아파트밖에 빌릴 수 없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랠리와 함께 살았다. 랠리는 모든 책임을 올리버에게 전가했고
형사가 대학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고 보고하자 그들은 끊임없이 싸웠다. 부동산저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앤서니가 나에게 가족 사업을 돕자고 제안했고 나를 그의 리조트 부동산 관리 회사에 고용했습니다. 리조트 환경은 자연으로 둘러싸인 도시 생활에서 신선한 풍경의 변화를 제공하는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 이게는 나에게 필요한 가족이다. 나와 내 개만 여유롭게 살 계획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여자는 사실상 낯선 사람이다. 큰 아들이 집에 데려온 젊은 여자였다. 학력을 과대평가하는 가정에서 지알리를 자랐다. 고등학교 중퇴자. 엄마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결혼식에 초대받지도 않았고 아들과 헤어진 것을 슬퍼하여 새 집에 대한 소식도 듣지 못했다. 이력서가 도착했다. 제 이름은 수산나 지혜입니다. 올해 55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맞벌이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남편의 직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들이 명 있습니다. 아돌프와 테오. 큰 아돌프는 아직도 집에 살고 있고 테오는 유학을 갔다가 대학원에 계속 다니고 있다. 최근 아돌프에게 여자친구가 생겼고 아돌프의 아내가 되면 곧 나에게 소개해줄 계획인 것 같다. 나는 내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들은 여분의 방부터 나와 함께 살 수 있었지만 그의 아내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돌프는 금요일 밤에 일요일에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돌프가 머리를 긁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나에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까 소개시켜주려고 했던 내 말. 그녀가 머뭇거리는 것 같아 일요일의 계획이 갑자기 이루어졌다. 아돌프는 그녀에 대해 힘없이 낄낄거렸다. 엉뚱한 성격. 더 이상 그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타협했다. 급한 일이 없어서 다행일 뿐이야. 일요일에 일해. 괜찮아. 일요일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줘. 내가 말을 했을 때 알았어. 아돌프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그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느끼며 그의 얼굴 전체에 불안감이 적혀 있었다. 아돌프에게 부탁하자 그의 진지한 말투가 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다. 그것이 총격 결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에게 당신의 교육이나 과거에 대해 언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조금 긴장을 풀었지만 내 배경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들릴지 모르지만 아돌프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자신의 여자친구가 학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집안 출신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돌프는 명문주립대학을 졸업한 것은 엘리트로 간주되고 테오의 성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돌프에 따르면 내 교육은 문제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너무 번거로워서 만나기도 전에 고민이 돼서 좀 안타깝다. 그런 여자한테 조언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항상 너그러운 엄마가 되려고 노력한다. 이해한다. 교육은 안 할게. 아니면 일을 하든 안심하고 데려오세요. 아돌프는 내 말에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고 아마도 그녀를 내 아들의 잠재적인 아내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약간의 불편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가족회의 날 당시 나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돌프는 아침부터 덜 쉬었고 떠나기 직전에 그녀를 데리러 갔을 때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는 교육이나 경력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약 30분 후에 아돌프가 그녀와 함께 돌아왔다고 반복해서 안심시켰습니다.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인형 같은 미모. 아돌프는 학창시절부터 미인을 더 좋아했어요. 아마도 외모에 첫눈에 반했을 거예요. 제 아들 이름이 신디 헤럴드여서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훈훈한 아가씨의 분위기. 은은한 화장과 남자친구 엄마를 만나기에 딱 좋은 수수한 드레스. 아돌프의 설명에서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내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케이크까지 가져오신 그녀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케이크에 대해 우리는 수다를 떨었습니다. 신디는 쉽게 웃었다. 아돌프에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결혼 후 일을 할 계획이고 현재 행정부 취업 준비 중이다. 확실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6월의 의식은 신디가 그의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습니다. 6월이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약했습니다.
신디는 제가 놀란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설명했지만 심지어 아돌프조차도 신디가 이것을 결정한 교회 예약을 모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라면 아돌프가 그들의 집을 자주 방문했던 것 같았기 때문에 신디가 나를 방문한 것은 모든 것이 맨 마지막에 정리된 후에 이루어졌고 나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먼저 만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돌프는 이미 신디를 만났고 나는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신디는 다소 불만족스러워하며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아돌프는 교회 신혼여행 목적지 손님과 같은 많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좌석은 대부분 신디를 반영했으며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가족이 예를 들어 아돌프의 형제 테오로 간주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참석하고 싶다. 그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의 요청에 아돌프의 직장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지만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었다. 또한 그녀가 아돌프와 결혼한다면 그녀는 그를 더 존중해야 합니다. 신디는 내 감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입력이 필요 없이 완벽하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기적이지는 않았지만 아돌프는 항상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이끌릴 것이라고 매우 단호했습니다. 미래가 나를 한숨 짓게 만들었고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디는 인사 이후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고 결혼식이 가까워지면서 아돌프에게 예식 준비라고 물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 중인데 그의 모호한 대답은 결혼식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오에게 연락했는지 물었을 때 나를 피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작은 가족 결혼식이 될 것이라고 아돌프는 말했습니다. 나야. 테오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돌프 측에서 참석한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신디가 이것을 고려했는지 궁금했다. 결혼 후 생활의 세부 사항도 아돌프가 짐을 싸고 있는 것 같았다. 이사를 갔지만 그는 나와 새 집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돌프는 평소에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일찍 떠났습니다. 토요일에는 늦잠을 자지만 바빴습니다. 업무 등급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내가 생각한 거야. 언제 돌아올지 잘 생각해. 오늘은 안 올 거야. 집에 있다가 내일 모레부터 잠시 자리를 비울 거야. 서둘러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지. 아마 긴 출장으로 인해 직업상 그런 일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아마도 약혼한 이후로 더 의욕이 생겼을 겁니다. 힘들지만 행운을 빌어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냈어요. 돌이켜보면 바보 같았어요. 아돌프는 그날 밤 안 왔죠. 다음 날 정오쯤에 돌아왔죠. 신디 둘 다 피곤해 보였지만 오랜만이군요. 결혼계획 회의였나요? 신디에게 커피를 내주면서 물었고 신디는 약간 악의적인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에서 그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어제 계획대로 끝났으니 더 이상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디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식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곳에 없었고 초대받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아돌프에게서 작은 가족 결혼식에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학력이 낮아서 느린 거 맞지? 신디가 조롱하는 미소로 본성을 드러낸 듯한 말투로 말했지. 들어봐. 나는 유치원 초중고 때부터 유명 사립학교를 다녔고 눈부신 삶을 살았어. 유명한 주립대학을 졸업했고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엘리트 주립대학 졸업생입니다. 나는 엘리트 신디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이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등교육을 받은 최고의 가문의 부인과 결혼했다는. 저도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돌프한테 들었어. 당신은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아돌프는 나중에 신디의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나와 테오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야 그들이 떠나기 전에 내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고등학교 중퇴자야.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낮았어. 신디는 자신이 절대